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영남 지역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데 좀 약간의 신경전이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항소심 무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를 오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의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산불 추경 편성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삭감된 재난 예비비의 이제 복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 배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제 산불 대응에 또 정치권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먼저 성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재난 예비비 복원을 하든 새로운 예산 배정을 하든 빨리 해야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지금 나라가 다 불타고 있고 사람이 한 거의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아주 비극입니다. 이게 하루 빨리 합의해서 산불 끄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건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양보를 안 하고 버티는 쪽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이렇게 막고해서 합의를 해서 내일 좀 제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좀 기대합니다. 네, 지금 여당은 삭감됐던 재난 예비비 2조여 원이었나요? 네. 네, 그걸 아니 그게 이제 작년 예산안 협상 때 여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형 산불과 같은 이런 일에 쓰라고 사실은 예비비를 예비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딱 그게 쓸 상황인데 그게 아까 진성준 정책위장 따르면 1조 4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써버린다든가 아니면 모자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있을 경우에는 어디서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깎였던 예비비를 일부 좀 추경해서 복원하자.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 긴급한 상황이면 쓸 돈을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여하튼 이번 이 산불에 쓰는 거는 쓰는 거고 또 별도로 예비비가 좀 확보가 돼야 된다. 그걸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신경전 벌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빨리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피해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이슈로 본격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향적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네. 사실은 2심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인 2명 증언을 들었는데 그거는 1심 때 결과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판결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여야가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할 게 아니고 1심과 2심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럼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냐?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평론을 하면서 다루는데 네. 2심은 1심은 무려 2년 2개월간을 정언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2심에서 전혀 가만히 안 됐어요.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에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에 나온 내용도 정반대로 2심에서 해석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 2심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판결문을 써내려간 거냐 아닌가 하는 의심을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이었고 무죄를 미리 정해놓고 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마음속을 제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판사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이런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했고 뭐 지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면 이게 이제 그 조기 대선 치러지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네. 피선거권을 잃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위협적인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발목을 잡고 있던 굴레를 하나 좀 일단 좀 벗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2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그 공소 내용을 기소 내용을 좀 정확히 특정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고 네. 어제 판결문을 읽는 데만도 한 1시간 30분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쟁점을 따져서 이제 다 판결을 했더라고요. 네. 이거를 뭐 기소한 검찰에서야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원래 재판에서 지는 쪽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글쎄요, 2심 재판부가 셋 다 굉장히 묵직한 판사들이고 셋이 네. 합의를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걸 보면 이게 어쨌든 또 그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검찰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건 아닌가. 1심 뭐 그렇다고 1심 판결이 제가 엉터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2심 항소심에 굉장히 연륜도 많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네. 애초에 검찰 수사하고 기소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그 검찰에서 상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2심 항소심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는 이거 유죄 나올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 승복해라. 이거 유죄 나오면은 그 대통령 출마 포기해라.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뭐 갑자기 이게 뭐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또 이거 뭐 이렇게 뭐 좌파 판사들이 판결을 이상하게 했던 이런 정치 공세를 뭐 하는 건 좋은데 네. 뭐 이게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꼭 그 우리법 연구회니 뭐 이렇게 뭐 좌파니 이런 색깔론을 갖고 공격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에 자기한테 무죄 내린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아니 뭐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다 이상하게 판결하는 거 아니더라. 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놓고 또 오늘 또 이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이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건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일단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존중을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법원 판결을 갖고 막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이건 절대로 그 어떤 긴 안목에서 볼 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꼭 법조인이 아니라도요. 사실은 백현동에 관한 국토부의 그 성남시에 보낸 공문 같은 거 저희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그거를 정반대로 해석했거든요. 더군다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 어제 2심이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대법원이 작년 11월에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판단하고 정면으로 배치돼요. 그러면 대법원 말이 맞느냐, 서울고등법원 말이 맞느냐 그러면 대법원 말이 맞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아닌가요? 뭐 하여튼 좀 더 주고 오십시오.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는 거죠. 네, 우리법 연구회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2심의 판사 3명,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판사 3분 중에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바로는 정재호 판사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던 걸로 이게 밝혀졌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두 분이 이제 생각이 갈리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조금 전에 즉시 상고하기로 결정을 해서 어쨌든 이제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이제 조금 전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내에 3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월 26일까지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 이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이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9월에 각급 법원에 그 공문을 보냈어요. 네. 선거법 판결은 633 원칙을 지켜라. 그랬기 때문에 3이라는 거는 대법원에서는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마 본인이 그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된 대법원에서는 3개월 내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조기 대선이 있느냐 여부예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기 대선 결정이 언제 나느냐도 또 중요하고요. 뭐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뭐 18일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만약에 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선거법 3심 확정이 먼저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4월 초다 그러면 6월 초에 이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면 인용이 된다면 네. 뭐 기각된다면 네. 뭐 아무 얘기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조기 대선이 먼저냐 선거법 3심 판결이 먼저냐 요게 이제 앞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대법원 판결과 연동이 돼서 이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큰 변수라기보다 또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 검찰장구로 대법원을 가는데 네. 이게 이제 1심, 2심이 사실심이고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고 대법원 재판은 이제 법률심이죠. 그래서 원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뭐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법리 해석을 좀 잘못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증거를 선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파기 환송을 합니다. 이 부분은 법리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한 거는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려보내요. 그러면 네. 이제 2심 보통 이제 그걸 원심 재판부라고 하는데 어쨌든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찰이나 피고인이 양쪽 다 승복을 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 뭐 법률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걸 뭐 그런 식으로 파기환송하지 말고 그냥 그 파기 자판 그러니까 환송을 하지 말고 대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1, 2심이 너무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죄 확정 이렇게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을 해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달려 있고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다급하기로서니 이건 대법원한테 그냥 민주당 후보 어떻게든 조기 대선 전에 좀 날려달라 이런 주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좀 두고 보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파기 자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파기 환송을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 시점도 사실 지금 뭐 그 예상과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아니 어려운 그러나 상황이네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만 오늘 상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원래 이 상고가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잖아요. 네. 그럼 일단 6일은 단축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하면 그 3개월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대법원에서 또 소부에 넘길 것이냐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점은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법원 최종심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능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 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많이 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를 결정을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 선고 날짜 결과 매주 계속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계속 늦어지네요. 이번 주에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일이 있고 또 뭐 그 주변 학교 모의고사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금요일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네. 일단 이번 주는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법에 심판 정족수 조항이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 그런데 그 1항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재판관이 결혼이 되면은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진행이 안 될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 헌법재판소 요 법이 좀 문제가 있으니 효력을 정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6명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에 두 사람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그걸 지금 이제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임명 몫이거든요. 그럼 지금 그걸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실제 대통령도 아닌데 그걸 임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6명이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이든 뭐 기각이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남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심판 정족수는 6인 이상 찬성으로 파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인 체제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로 선고를 예상한다. 예.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뭐 인용되겠죠. 이게 뭐 계속 8대 0 말씀하셨었죠. 예예예. 네. 뭐 8대 0으로 이제 인용이 될 걸로 봤는데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좀 이견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도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크게 보면 지금 국민 다수 의견도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뭐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인용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6인 체제도 이론상 가능하고 4월 초 인용을 예상한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죠. 뭐 여론조사해서 판단하듯이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과는 다소 어긋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결론으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럼 과연 이번에 이제 뭐 8대 0이나 아니면 뭐 6명 이상이 만약에 인용 쪽으로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네. 지금 소장대행이 문영배 헌재재판관이잖아요. 아마 벌써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거는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구도가 6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넣어서 6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뭐 아마 뜻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명이 확보가 안 되는 한 네. 저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6명 확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냥 놔두고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4월 뭐 지금 뭐 4일설 뭐 11일설 뭐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 6명 확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동안에 무슨 다른 상황 변화가 있지 않으면 4월 18일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명 확보라는 건 인용의 의견을 갖고 있는 그거는 재판관, 문영배 헌재 소장이 재판관 6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재판관 6명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건 문영배 헌재 소장이 지금 인용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용이 6명이 되는 걸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제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하고 두 사람이 퇴임을 하면 6명만 남게 되고요. 추가로 재판관 임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6인 체제가 되면은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좀 문제가 심리를 못 하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또 이 효력을 좀 정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걸 또 일단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고 네.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 심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재판관 퇴임하고 6명만 남게 되면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가 그냥 중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덕수 대행 체제로 그냥 앞으로 한 2년 쭉 가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직무 정지된 상태로 그냥 그 관저에서 그냥 쭉 지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엄청나게 그 경제도 어렵고 요동을 치는데 전 그 우리나라에 최소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무책임하게 이걸 결정을 안 하고 퇴임한다. 저는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하든 아니면 정 안 되면 이거 6명이 안 되면 이제 기각 결정이나 또는 이제 각하 의견이 많으면 각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4월 18일 전에는 결정을 하는 게 옳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이제 하는 게 옳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영배 헌재소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예측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지 해야 옳다 이거는 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도 사람이고요. 그 굉장히 그 외계인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법조인들. 그래서 상식에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재판관 퇴임 날짜 4월 18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계속 이제 늦춰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면서 재탄핵 카드까지도 이제 만지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압박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 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스탠스라는 게 뭐 어디서 한덕수 대행이 그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장이 이제 긴급 담화를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좀 빨리 해달라. 네. 지금 뭐 산불은 나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헌법재판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마은혁 후보자를 좀 빨리 임명해달라. 이거는 네. 저도 이제 아까 그 긴급 담화할 때 쭉 지켜봤는데 이게 무슨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달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이 이제 기각 결정이 났는데 그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을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정도를 가지고 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네. 겁니다. 그런데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이거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걸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거는 약간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거대로 빨리 하고 또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위헌 상태를 어떻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냥 유지하냐. 네. 이거는 빨리 임명하는 게 옳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실제로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양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 소추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반면에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상태를 그냥 두고 그냥 정치적인 역풍이 무서워서 두고 보는 게 그 맞냐 옳지 않다. 네, 그냥 네. 탄핵 소추하자 이런 강경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뭐 알기 힘들다라고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다. 근데 임명을 하더라도 현재 그 이제 재판관 네. 거기에는 합류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요, 네. 그 재판에 합류를 할 걸로 봅니다. 합류할까? 그거는 네. 합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임명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합류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사실은 그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시켜서 뭐 상황을 그 여권으로서 네.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한덕수 대행이 도움을 준다 이런 판단은 안 할 걸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기각 때 이미 헌재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연인데 임명 안 하면 우연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대하게 우연은 아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잖아요. 그럼 뭐 한덕수 대행이 뭐가 그렇게 그 여기에 그 뭐 마음 졸여가면서 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내가 또 탄핵돼서 진짜 이제 이번에는 인용될지 모른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임명 안 하는 쪽으로 그 이미 내심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도 얘기했지만 그 사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도대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된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는 이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이제 여당 분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다. 그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에 있는 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뭐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재판 뭐 안 나가고. 또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 있죠.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분들 검찰에 얘기해서 그 공소 취소해. 그러면 공소 취소해서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 자체가 다 중단이 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 다 풀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제 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내란 수괴 피고인의 대통령 복귀 가능할까라고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뭐 부분에 관해서 이제 판결문 얘기를 했죠. 근데 네.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 사안의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판단만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면 둘 다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이 달라서야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판사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그 문제를 놓고 한 줄 논평을 사법부를 믿기 어려운 광경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